9-3단원은 현대민주주의의 특징이랑 현대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현대민주주의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의 영토와 인구 규모가 확대되면서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사실 이 부분은 현대 사회가 되기 전에도 근대 사회에도 중세 사회에도 뭐 어느 사회를 가도 사실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심지어 우리 중학교 전교생만 모아놓고 우리 모두 직접 한 곳에 모여서 회의해보자 하면 그거 좀 어렵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접 정치가 힘드니 결국에는 간접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간접민주주의란 대표자를 뽑고 그들이 대신하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대신 회의한다라고 해서 대의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안 읽은 문장이 있으니까 또 한번 볼게요. 또 개인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복잡해지면서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 개인들이 그 과거로 가면 갈수록 본인들이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 그런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니까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더 필요해지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를 하긴 하는데, 하지만 대표자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게 문제점이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간접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자, 그러면 현대사회가 되면 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냐 직접민주주의냐라고 물어보면 간접민주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민주주의 이야기는 왜 나오냐 하면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 도입해서 간접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도로밖에 할 수 없다. 왜?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159쪽에 필기하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 사회에는 간접민주주의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간접민주주의이다. 거기다가 보통선거가 실시되어서 모든 여성들도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민주주의랑 대의민주주의랑 같은 말이라는 것도 여기 근대 간접민주주의 할 때 설명을 했고요. 자, 근대에도 간접민주주의고 현대에도 간접민주주의인데 차이점은 두 가지죠. 근대에는 보통선거는 안 됐어요. 재산이 있는 성인 남성만 그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었는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여성도 참정권을 얻어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도입하게 되었다. 요 두 가지가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현대민주주의의 특징 했고요. 자, 다음으로 현대민주주의의 한계. 자, 현대민주주의의 특징인 대의제는 시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의 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겠죠. 또 모든 직업, 지역, 계층, 세대별 의견을 고르게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자, 그럼 이때
대신 회의하는 제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의민주주의랑 또 같은 말이고 간접민주주의랑 같은 말입니다. 자, 주권자인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일상화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참여가 증가하는 문제도 현대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된다. 그렇겠죠. 내가 선거해서 대표자를 뽑아놓기만 하면 솔직히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정치적 무관심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와 가치가 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여 정치적 관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너무나 개인의 이익에만 집중해서 또 잘못된 정치적 관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현대민주주의의 한계점이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한계점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보시면 민주주의의 주요 한계점. 자, 다수결의 한계, 다수의 폭정,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포퓰리즘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인기만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 그러니까 선심 쓰듯이 장기적인 국가 이익보다는 단기적으로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저 이거 해드릴게요, 뽑아주세요 하는 포퓰리즘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던 거고 4번 생각보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느린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늦다. 그 다음에 5번 단점은 선거와 정치의 상업화.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도 뭔가 돈이 필요하니까 선거 비용이 막 많이 드니까 저를 뽑아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기업 측에서도 돈이 많은 쪽에서도 저희에게 유리한 정책을 해주시면 선거 비용을 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선거랑 좀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랑 좀 이해관계가 잘 얽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6번 단점은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정보가 부족하고 선동당하고 가짜뉴스에 당하고 이렇게 휘둘려서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대표자를 잘못 뽑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계점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만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결론. 자, 결론이 중요하죠. 민주주의는 가장 합리적인 정치 체제 중 하나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정치 방법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더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해서 더 성숙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교과서를 볼게요. 자, 이런 민주주의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과제가 남았겠죠? 현대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상 속 정치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없을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내용은 그 다음 제목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과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가 있고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제도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냈냐 하면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요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서 이 제도들이 무슨 제도인지 다 외우고 구분하고 이런 문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대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추가했구나 정도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민투표는 뭐냐 하면 국가 정치, 국정의 중요한 사항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투표는 어떤 그 정치인을 선거로 뽑는 거랑 다른 투표거든. 예를 들면 그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EU에서 나올 건지 계속 EU 안에 있을 건지 결정하는 거를 국민투표로 했거든. 어떤 그 중요한 사항을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큰일이야. 어떤 사안 하나를 두고 모든 국민이 투표해서 결정한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헌법을 이렇게 바꾸자 라든지 아니면 법률을 이렇게 바꾸자, 이런 법률 만들어 주세요 라는 법률안, 이런 거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있어요. 국민 발안 제도. 이런 안을 저희가 냅니다 라는 뜻이에요. 국민 발안 제도 있습니다. 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뜻에 따라 파면하는 국민 소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하는 경우가 없죠. 자, 이런 제도들, 전자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같은 거 있죠. 이런데 글 쓰고 하는 것들이 전자민주주의 제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챗GPT에 물어봐도 알 거예요. 간접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면 참 좋기는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민주국가에 필요한 제도가 잘 갖추어졌더라도 시민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들이 정치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냐? 투표도 하고 진정을 넣고 진정 넣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고요.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도 본인이 요구하는 거를 제출하는 거고 정당에 참여한다든가 이익집단, 시민단체 활동 이런 거를 하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참여의 성과가 공익과 권리의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론화라는 것은 특정 문제나 주제를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평등하고 개방적인 토론 기회의 확대와 성숙한 토론 문화는 질 높은 참여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다원화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필수 과정이다. 선생님 생각에도
성숙한 토론 문화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숙한 토론을 해야 내가 생각한 거 말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굉장히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 안타까운 게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론에서 상대방 말에 수긍을 하면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토론을 이기고 지고 승부로 생각을 하는 게 매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토론은 그런 게 아니라 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상대방이 또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런 이유가 있다면 저것도 일리가 있네.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가 발전하고 할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함께 읽어요도 보시면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주적인 공론장, 공공적인 토론을 하는 장, 이런 아주 공공의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9단원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의문점이 생기면 반드시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